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상담만 하면 머리 띵 하신 적 있죠? DSR, LTV, 근저당? 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뭔가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그래서 나 대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은행 창구 가잖아요. 대출 처음에 상담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기다려요. 창구에 앉아서 나 다 알려주세요, 은행원한테 물어보거나. 대출 상담사도 마찬가지. 나 하나도 몰라. 나 하나도 모르니까 다 설명해줘. 이러면 은행원도 그렇고 상담사들도 그렇고 지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대출이 필요하고 궁금해서 뭔가 상담을 하려면 그 용어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행 창구에서도 혹은 상담사하고도 전화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 그거요 알죠 라고 여유롭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을 사는데 용어도 모르고 그 맥락도 몰라서 거기에 시간을 또 허비하실 거예요. 오늘 대출의 기본 용어와 맥락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랄게요.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대출의 뼈대부터 잡고 갑니다. 원금, 이자, 금리, 만기, 상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원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빌린 그 액면 금액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이 딱 그 원금이잖아요. 1억 원. 여러분들이 자필 설명한 그 돈을 원금이라고 그래. 이자는 뭐예요? 원금의 사용료. 예를 들면 친구한테 10,000원 빌리고 치킨 한 조각을 주면 그게 이자야. 이자. 그리고 금리는 뭐냐? 이 이자의 비율이에요. 연 5%라고 하면 1억을 빌리면 1년 뒤에 500만 원 내야 한다는 얘기야. 만기는 뭡니까? 만기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 그 갚기로 한 날짜를 만기라고 합니다. 상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갚는 행위 자체를 상환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갚거나 또 이자를 갚거나 그런 이자 상환, 원금 상환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금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고객님께 대출을 1억을 해드려요. 이자율이 4%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고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면 1년 뒤에 4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런 분 처음 봤어. 은행은 여러분 이자를 어떻게 내요? 이자를 매달 내잖아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래서 400만 원을 1년으로 나누면 한 35만 원 매달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고객님은 오셨던 고객님은 이자도 후불인 줄 알았던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 와 내가 이거 어디부터 설명해야 돼.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봤나? 이자 안 내봤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은행 직원이랑 말할 때 절반은 들릴 거예요. 자, 대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상환이라는 걸 고민할 텐데 상환은 돈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매달 같은 금액, 매달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낸다. 그럼 그 안에 원금 이자가 합쳐져서 매달 100만 원 똑같이 내는 거야. 원금 균등은 뭐냐면 원금만 균등하게 내는 거예요. 뭐 10만 원을 두 명이서 n분의 1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 원금을 균등하게 내고 여기에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달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달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 달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하지. 원리금 균등은 그래프를 그리면 평행하게 돼요. 매달 똑같이. 근데 원금 균등은 점점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거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치는 뭐냐면 원금 상환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같이 10년 이상 장기간 상품에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1년 거치, 9년 분할 상환, 5년 거치, 20년 분할 이러면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러면 어때요? 매달 이자만 내니까 금융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거치가 끝나면 원금 이자를 같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원금을 내니까 금융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거치식 상품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씁니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나의 캐시플로우를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다가 이제 거치가 끝나면 원금 상환이 될 때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환 방식 중에서 만기 일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거예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1년 만기일시다. 그러면 1년이 됐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야. 학자금 대출이 대부분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엔 편하게 거치식 만기일시가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자만 내니까 원리금을 덜 내니까. 근데 이 대출을 만기까지 딱 쓰게 됐을 때는 총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환 방식이 좋느냐는 되게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대출 상품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대출 종류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출 종류, 내가 필요한 대출이 뭔지 그 용어부터 딱 짚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상담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듭니다. 시간은 돈이잖아. 주택담보, 전세잔금, 신용대출, 퇴거자금 딱딱 찝어봅시다.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가장 기본인 용어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인 내가 전세보증금 마련할 때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또 퇴거자금 대출이 있어요. 임대인인 내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받는 걸 퇴거자금 대출이에요. 결국엔 집을 담보로 받는 거거든. 담보가 주택인 거거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금 대출 이런 내용은 뭐냐면 내가 청약이 당첨이 돼서 중도금 납부 스케줄에 따라서 아파트를 살 때 그때 필수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단 대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50%, 많게는 70%만큼 대출을 받아서 내잖아요. 나 혼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단지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들이 다 같이 집단으로 받는다고 해서 집단 대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다 실행이 되고 입주 시점에는 내가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거야, 대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거는 담보가 없이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재직,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받는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무담보, 담보가 없는 대출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거, 그 일반적인 신용대출 형태. 5천만 원에 내가 이자를 내가 매달 다 내야 돼.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5천을 받으면 뭐냐면 내가 안 쓰면 이자가 안 나가. 내가 쓴 만큼 마이너스가 찍히는 만큼만 이자가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차이인 거지. 보통 그래서 직장인 마통 이런 거는 담보 없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뭐냐? 국가에서, 나라에서 주관하는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대출 상품을 정책 대출, 기금 대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거, 내 집 마련할 때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이 대표적인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고, 전세대출은 뭐가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높아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집값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도 안 돼. 근데 금리가 싸고 되게 좋아요. 대환대출은 뭐냐? 대출 갈아타기예요.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거 또는 한도가 높은 걸로 대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름만 다를 뿐 결국엔 내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담보로 얼마나 빌려주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애매하고 무서운 단어들 등장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TV란 용어가 있습니다. LTV. 이것은 집값의 얼마까지, 몇 %까지 대출을 해주냐, 이 비율인 거예요. 5억짜리 집에 70%만큼만 대출해준다. 그러면 57에 35, 3억 5천이잖아. 집값의 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LTV 비율이 세계 최초는 70%고 규제 지역은 50%고 비규제 지역은 또 70%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너무나 집값이 과열할 때는 대출 규제를 좀 강하게 넣어서 LTV를 줄이려고 그래요. 퍼센트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침체가 돼 있고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부활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좀 많이 받게끔 하기 위해서 LTV를 좀 더 열어주는 거야. 이 퍼센트.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DTI가 있어. 또 DSR이 있고. 큰 흐름이 이겁니다. LTV는 담보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 이 개념인 거고, DTI와 DSR은 대출을 받는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나 대출을 해주냐. 여러분, DTI, DSR이 대출 규제로 들어온 지가 20년이 채 안 돼서, DTI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들어왔고 DSR은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 적용한 지가 4,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득 안 봐. 정말 소득 안 보고 집문서, 등기 권리증만 가져오면 그 시세의 70%, 80%는 대출이야. 얘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냥 70%, 80% 찍었다니까. 상환 능력은 둘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이 막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 단에서 금융규제를 도입하면서, 야, 은행들 니네 너무 담보만 보고 대출하지 말고 이제 상환 능력도 검토해라. DTI는 내 연봉 대비 대출 원리금을
몇 프로까지 허용하느냐. DSR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광범위한 규제예요. 뭐냐면 당신의 연봉에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당신이 받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수납세 이런 모든 신용대출, 가계대출을 다 합쳐서 소득 대비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DTI가 더 너그러운 규제죠. DSR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요즘 가장 무서운 규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투자자 마인드로 가게 되면은 RTI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게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대출받을 때 사용하는 지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상가에서 혹은 주택에서 월세가 나오는데 그 월세보다 적게 대출을 받아야 돼. 이자가 100만 원이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상가에서 월세는 150 나와야 돼. 이 비율을 또 맞췄거든. 그러니까 이자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 지표가 RTI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만 해서 LTV는 부동산 담보 기준이고 DSR은 내 소득 기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도 은근히 헷갈려요.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계속 고정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안정성 최고.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변동합니다. 뭐 6개월 단위 변동, 1년 단위 변동, 뭐 5년 단위 변동 이런 게 변동금리가 있고, 혼합형은 뭐냐면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고정과 변동을 합쳤어. 처음 10년은 고정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인 거예요. 이런 상품은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처음 5년 정도, 10년은 원리금이 균일하게 나가니까 내가 가계 지출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하죠. 그리고 우대금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금리를 이제 책정할 때 고객님 급여치 해주시면 얼마 깎아드립니다. 뭐 신용카드 쓰시면 0.2% 깎아드립니다. 이렇게 부수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런 다른 거래들을 하면 이자를 깎아드릴게 하는 그 금리 할인, 요 제도를 우대금리라고 하고요. 가상금리는 뭐냐? 상품 가입을 통해서 우대금리가 책정이 되고요. 가상금리는 그 우대금리 포함해서 당신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으면 가상금리가 높고 신용점수가 좀 높으면 가상금리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대금리와 가상금리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받을 때 결정되는 금리니까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은행은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우대금리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출받을 때 영업점에서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금리 4%입니다. 이렇게 알고 오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제 채널을 보셨으면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대리님, 과장님 4%면은 기준금리가 몇 프로고 가상금리는 얼마큼이에요? 제가 우대를 얼마큼 받았죠?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금융을 소비하시고 쇼핑하시는 알뜰한 소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런 용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은 뭐냐면 담보대출 잡을 때 등기부에 근저당이라고 찍혀요. 근저당권 설정.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나오고 을구에는 근저당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집을 살 때 뭐 5억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근저당 설정을 그 은행에서 바로 하게 되죠. 근데 근저당 설정은 내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이 잡혀요. 내가 5억 대출 받으면 5억 근저당 설정하는 게 없어요. 적으면 110%, 많으면 120%까지 해. 5억에 110이면 5억 5천, 또는 120%면 6억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해줄 때 은행도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어떤 대출에서 이게 필수냐면 전세 대출 받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고, 실무에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저희 은행은 한도가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 재원을,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금, 재원을 다 써서 갑자기 오늘부로 안 된다. 이게 한도 소진이에요. 그럼 한도가 소진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달만 끝이지 그 다음 달은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그래요. 자, 코픽스란 용어도 들어봤을 텐데, 코픽스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그 기준금리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예금을 팔잖아요. 예금을 팔았을 때 그 금리들의 평균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 설정할 때 기준금리로 많이 산정을 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다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구에서 상담할 때 되게 능숙하게 질문도 잘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선 고급 용어입니다. 고수들이 쓰는 거. 영모기지,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모기지로 주담대랑 똑같아. 그럼 근데 뭐가 다르냐? 영모기지, 주택연금은 그냥 주담대는 대출 5억을 받으면 한 번에 5억을 줘. 근데 주택연금은 뭐냐면 5억을 받는데 대출 실행을 매달 하는 거야. 매달.
5억이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받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대출이거든요. 다만 실행을 매달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새 이제 화두가 주택연금인 것 같아요. 지금 주택연금은 12억 이하까지만 되는데 시중은행은 12억 넘어가는 것도 이제 되려고 하고 있죠. 노후 대비로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BS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유동화한다는 얘기예요.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팔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그럼 거기에 돈을 묶인 거라고. 그럼 은행은 그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은 돈을 굴려야 되잖아. 묶인 돈을, 나한테 묶인 5억을 유동화를 시킨다고 그래. 모기지 채권, 그걸 MB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MBS 채권 때문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게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NPL이라는 용어,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매 들어가는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근저당권 설정한 은행들이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을 못하니까 경매를 넘긴 거야. 근데 이 은행들이 바로 경매를 넘기기도 하지만 이거를 근저당권을 채권화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파는 거야. 그래서 부실 채권. 그래서 그 채권들을 사는 은행은 그 근저당권의 의미가 뭐예요? 나한테 3억에 대출을 해줬으니까 3억을 받을 권리잖아. 그거를 파는 거예요. NPL 채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내가 사와서 그걸 또 투자할 수 있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NPL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과격한 용어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이런 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카드이지만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강생분들, 상담사례분들, 주변의 분들한테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되게 많이 이제 나오는데 대출도 여러분 장사예요. 은행에서. 그죠? 은행도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장부를 만들잖아요. 그걸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신경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분기말이나 연말에는 이 장부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은행에서 장부 정리 기간, 뭐 클로징 기간 이런 얘기라고 해서 대출을 줄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연말에는 대출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봤을 때 연말 연초만 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다 괜찮게 나온다. 근데 여기 변수가 있죠. 요즘에는 정부가 하도 관여를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대출을 잘 하다가도 총량제 때문에 갑자기 대출을 줄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요새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 잔금이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알아보시고 미리 접수하는 방법을 취해서 대출 가뭄의 시기를 탈피를 해야 되겠죠. 총무님, 대출이 잘 나오는 은행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은행이 시중에 우리가 1금융권만 해보면 한 15개의 언더가 될 거예요.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되게 달라요. 우리가 금융규제, 가계대출규제, 대출규제 똑같이 적용하지만 그 규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든. 왜냐면 은행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각 은행 안에서도 지점마다 서로 다른 잣대와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요. 국민은행 A지점 갔는데 바로 저쪽 사거리 B지점 갔는데 대출의 결과가 달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은행이 따로 있느냐, 은행이 몇 군데 알아봐야 되냐, 이 얘기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지점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 채널을 구독까지 하신 분들은 대출은 시간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의 돈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일생에 한번 뭐 내 집 마련을 크게 할 거야. 그 몇 억의 대출을 받는데 남한테 맡길 거야? 한두 번 발품 팔아서 그걸 끝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겠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봤던 사람들은 정말 대출을 샅샅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내더라고. 내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되면 결국에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의사결정, 내 집 마련 큰 거 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또 크고 그 과정 자체가 돈이고 여러분들의 이력이 되고 인사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제대로 알아본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완전 돈 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할 때 전자계약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하면은 금리 할인이 0.1에서 0.2가 됩니다.
특히 주담대 고액으로 받을 때도 전자계약 할 수 있거든. 주담대 5억 받을 때 0.2% 하면 100만 원이에요. 연 100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7, 8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식비 빠지는 거야. 전자계약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이렇게 설득만 잘하면 돼. 예전에는 매수 매도가 공인인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되거든. 심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또 다른 엄청난 꿀팁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서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총무님, 정부 지원 대출도 되는데 보금자리, 디딤돌, 혹은 버팀목도 되는데 시중은행 대출이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있는데 일단 정부 지원 대출은 정부에서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요. 이게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되면은 일단 정부 지원 대출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까다롭지만 한도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 한도가 나한테 필요하다면 일단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게 보금자리, 버팀목, 디딤돌 이런 대출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대출의 기본 개념부터 현실에서 되게 궁금한 용어까지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대출은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용어부터 익숙하고 나오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현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시험군이 계속 곁에서 좋은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군의 대출 얘기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대출조사 시험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